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박영희는 작은 트렁크에 옷가지를 챙겨 들고 현관 앞에 섰다. 72세의 그녀는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짙은 갈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 우리도 사는 게 빠듯합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셔야겠어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옆에서 팔짱 낀 며느리 지연은 아예 시선을 피했다. 민수는 40대 초반으로 검정 정장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연은 30대 후반으로 분홍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평생 공무원 남편 뒷바라지와 시장 노점을 전전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영희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좁은 방 구석에 서 있던 두 손주만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10살 정도의 손자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7살쯤 되어 보이는 손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영희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잠깐 다녀올게. 우산조차 없이 비를 맞으며 집을 떠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빗물에 젖은 회색 카디건은 더욱 칙칙해 보였고 그녀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다. 아파트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비에 젖은 그녀의 뒷모습을 쓸쓸하게 비췄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자 축축한 뒤냄새와 아스팔트 향이 섞여 코끝을 찔렀다. 영희는 젖은 트렁크를 꼭 붙잡고 과거를 떠올렸다. 정류장 위 가로등 불빛이 뒤내리는 밤거리를 희미하게 비췄다. 시장 골목에서 손이 갈라지도록 장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 학비를 벌던 나날들. 그때도 이런 회색 옷을 즐겨 입었던 자신을 기억했다. 때 묻어도 잘 보이지 않고 빨래도 쉬운 색이었다. 그때의 땀과 눈물이 지금의 무가치로 치환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플 뿐이었다. 가진 것 없는 노인네, 며느리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웅덩이에 물이 튀었지만 영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흠뻑 젖은 몸에 물 몇 방울이야 대수롭지 않았다. 그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며칠 뒤 영희는 종로 한복판 골목에 세워진 4층짜리 건물 앞에 섰다. 겉보기에는 낡았지만 그녀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자리였다. 건물 외벽은 연한 크림색 타일로 되어 있었고 1층에는 작은 식당과 문구점이 들어서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장에서 모은 돈과 적금을 차곡차곡 모아 산 건물이었다. 그때도 영희는 같은 회색 카디건을 입고 이 건물 앞에 서서 내 건물이라고 중얼거렸던 기억이 났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건물 관리인 최 씨가 허리를 숙이며 다가왔다. 60대 후반의 최 씨는 진한 갈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 순간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이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존중받는 존재임을 실감했다. 1층 식당 사장이 건물주 할머니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했다. 30대 중반의 식당 사장은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2층 문구점 사장 아주머니도 덕분에 장사 잘하고 있어요라며 고개를 숙였다. 50대 초반의 문구점 사장 아주머니는 연두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세입자들이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넬 때 영희의 가슴에 묘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영희의 거처는 건물 맨 위층 작은 방이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 안에는 회색 옷들만 가득했다. 냉장고엔 김치 반통과 두부 한 모뿐이었고 전기난로 불빛이 희미했다. 그러나 이곳은 그녀에게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종로 거리의 야경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저녁 무렵 2층 문구점 부부가 떡 한 접시를 메밀며 올라왔다. 할머니, 늘 고맙습니다. 그들의 말에 영희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의지가 된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다. 밤이 깊자 영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언장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 뜻대로 정리하고 싶네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분히 이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색 카디건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통장을 보며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자부심이 가슴을 채웠다. 한편 민수의 사업은 이미 파산 직전이었다. 투자자들이 빚독촉을 해대며 사무실을 두드렸고 민수는 검정 정장도 구겨진 채였다. 며느리 지연은 카드 고지서에 파묻혀 울었다. 분홍색 블라우스는 며칠째 같은 옷이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다. 어머니라도 찾아야 해요. 이제 기댈 분은 그분뿐이에요. 지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종로 거리를 헤매다 문득 본 간판에서 소유자 박영이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 건물이 어머니 거였다고? 4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보며 민수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머니가 비 오는 날 트렁크를 끌고 나간 그날이 떠올랐다. 회색 카디건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나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선명했다. 그제야 등을 돌린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무실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들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결국 부부는 관리인의 안내로 영희의 방 앞에 섰다. 최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좁은 방 안에서 낡은 전기난로 불빛에 지친 영희의 얼굴이 보였다. 여전히 회색 카디건을 입은 채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다. 민수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연도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분홍색 블라우스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영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날 내게 한 말, 내 눈빛을 잊었니? 가진 것 없는 노인네라 했지.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공기를 가득 메웠다. 영희는 회색 카디건의 단추를 천천히 여미며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나를 내쫓을 때 난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 민수와 지연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며칠 뒤 변호사가 준비한 회의실에 세입자들과 가족이 모두 모였다. 영희는 평소보다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비 내리는 창밖, 긴장된 공기 속에서 유언장이 낭독되었다. 50대의 남자 변호사가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를 펼쳤다. 본인 박영희는 종로 건물과 관련 재산을 모두 세입자와 평생 곁을 지켜준 이웃들에게 상속한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남길 것이 없다. 순간 민수와 지연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세입자들은 놀람과 감사의 눈빛을 주고받았고 회의실은 고요해졌다. 1층 식당 사장 부부, 2층 문구점 사장 아주머니, 3층 옷 수선집 할머니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영희는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배은망덕이 죄일 뿐이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홀로 문을 나섰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영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창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고 종로 거리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했다. 회색 정장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영희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댈 필요도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회색 카디건을 정성스럽게 개어 넣으며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창밖 종로 거리의 불빛들이 그녀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다.